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정치인이 하는 말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요즘 정치권에서 자꾸 언급됩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특정 정당과 유착설을 제기하고 있는 여당. 그러자 방역 실패에 물타기 하나는 야당. 결국은 총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국민들은 총선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데요. 혹시 정치권 이번에도 또 헛발질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월 4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마스크 품기에 재사용하라는 정부. 어제 이런 얘기가 정부로부터 좀 나왔죠. 다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식약처. 동일인에 한해 마스크 다시 사용해도 괜찮다. 그동안은 뭐 재사용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일회용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수요 총족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실을 뭔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옆에 코로나19 현황도 좀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요, 5,186명. 어제 8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어제 밤 11시 50분, 자정 직전까지 집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사망자는 32명으로 역시 늘어났습니다. 지금 검사 중인 분들이 3만 명 넘게 지금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얼마나 확진자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도 표심, 코로나 충격. 역시 뭐 총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총선에 영향 미친다라는 응답이 6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분석돼 있는데요. 응답자 가운데 중도층이라고 밝힌 분들의 51%는요. 지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절반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요, 보수라고 밝히신 분 가운데서는요. 무려 83%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진보 성향이라고 밝히신 응답자 가운데는요. 82%가 잘한다, 잘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뭐 다르게 보자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코로나19 상황도요. 이게 자칫 정치화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실마리가 여기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19%가 지지 후보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전응한 청와대 그렇게 바보스러울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험한 말을 또 담화에다 담아놨습니다.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근데 어제 담화를 냈는데 노동신문에 실렸어요. 이 내용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욕을 합니다. 전응한 청와대다. 이 뭐가 또 불만인 걸까요,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방사포 도발 유감 표명하자 이렇게 담화를 낸 겁니다. 본인 명의의 첫 담화 그리고 한밤에 발표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도 좀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민소득 GNI라고 부르는데요. 1년 동안 뭐 일해서 번 소득, 뭐 투자해서 번 소득 모든 소득을 다 모은 다음에 인구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럼 한 사람 몫이 되는 거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에 32,047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하고 비교하면 4.1%나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이요. 그리고 실질 GDP 성장률도 2%대 턱걸이를 했다. 지난해 모습입니다. 여기 그래프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국민 총소득 그래프가 있는데요. 매년 늘었죠. 쭉 늘고 2018년에는 3만 3천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3만 2천대로 4.1%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소득도 줄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데도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그 옆에는요. 주원구 삼익대 겸임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고비는 언제일까? 많은 분들 불안해하면서도 궁금하죠. 언제 한풀 꺾일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더 써도 된다. 마스크 얘기입니다. 정부가 좀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뒷말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 신천지 압박 경쟁.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김여정이 나섰다. 담화에 험한 말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어떤 의도일까?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상황을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사진이시죠. 먼저 이쪽 사진 좀 봐주세요. 여기는요. 제주의 모습인데요. 이분들 한국 분들이 아닙니다. 제주에서 그동안 일을 하거나 아니면 관광을 왔던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불법 체류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 그런데 원래 1월부터 불법 체류자들 자진 신고해서 이제 떠나라는 그런 기간을 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를 찾아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 보면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이 불안하니까 자발적으로 나가겠다고 이렇게들 많이 찾아와서 신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주 불법 체류자 출국 신청 급증 이런 설명이 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요. 그 옆에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의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코레일이요. 가능한 코로나19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창가 자리를 우선 배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2명 자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되잖아요. 같이 옆자리에. 그런데 창가 자리 우선 원칙이 어제부터 적용되면서 각각 창가 쪽에 배정이 된 겁니다. 자리가. 그래서 부부인데 이렇게 떨어져 앉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손세정제 이렇게 남편분께서 부인께 건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앉은 부부, 열차 안 거리 두기.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한꺼번에 좀 잡아주세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모습. 저희가 첫 번째 순서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나가겠다고 줄을 서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있는 부부의 모습까지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답답하네요.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사 준비했습니다. 신천지 유증상자 절반 검사했다. 그리고 대구 68%가 양성, 그 외는 1.7%.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이 검사를 했습니다. 절반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한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신천지 통한 감염이 56%, 그리고 신도 많은 20대가 29%, 여성은 62%. 그러니까 20대 여성 신도가 많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아직 신천지 신도 7천여 명이 남았다. 그래서 확진자가 이 정도 비율이라면은 4천 명 이상 또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또 걱정됩니다. 이틀째 신천지 무관 이런 것도 늘어났답니다.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도. 그리고 일반 대구 시민 1,300여 명 확진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 위주로 검사를 해주고 일반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이 있었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신천지 우선 검사 순위를 바꿔 일반 시민 중 고위험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타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입원 못한 환자 일단 사망에 변경했다 이런 겁니다. 뒤늦게나마 이거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신도 가운데 유증상자의 검사가 완료된 점과 일반 시민들이 확진 환자 발생률이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천지 신도들보다 일반 대구 시민들의 검사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들 범주에서 머무르고 있고 또 시민사회로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 않았느냐를 가늠하는 것이 이번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 그 결과와 그 이후에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체 조사 결과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면은 이 상승세가 앞으로 계속될 거냐, 상승세가 꺾일 거냐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승세가 과연 언제 꺾일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고비는 과연 어딘가, 언제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앞으로 1, 2주 정도가 지나면 고비를 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박기수 교수님, 네. 진짜 고비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뭐 매번 고비죠. 아. 매번 고비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어디 다른 데 인터뷰할 때 1,000명이었을 때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어요. 그때 이제 200명, 300명 하다가 1,000명 갔을 예. 때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1,000명이 시발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제 뭐 어떤 고비가 언제나 이걸 여쭤보시면 지금 현재가 고비인 건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숫자가 더 얼마나 늘어나냐 국민들도 그렇고 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분석에서도 보면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천지 그 이른바 그 교인들의 예. 확진 비율인데 예. 신문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절반 이상이 검사가 됐고 예. 그 검사 중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절반이 확진이 된 거예요. 예. 유증상자 중에. 예. 그럼 이제 나머지 분들이 계신데 예. 그분 중에서도 적어도 2, 3천 명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그 비율로 미뤄 짐작하건대 그렇다는 거죠. 네, 적어도 2, 3천 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숫자로 얘기하면 예. 지금 뭐 숫자가 중요한 타임은 예.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벌써 이제 5천 명이 5천이 넘었습니다.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7, 8천 이상이 될 거고. 근데 문제는 다행인 것은 예. 지금 신천지 이 교인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자가격리가 상당히 많이 돼서 예. 처음에 신천지 교인이 다른 데 퍼뜨릴 때와 같은 위험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앞으로 늘어나도 예. 그거는 예측된 확진자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늘었다고 해서 예. 앞으로 추가로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사항은 아니다라는 좀 안심은 해도 되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신도에게 감염을 시키거나 아니면 신도가 아닌 다른 시민에게 감염을 시켜 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는 거네요. 낮아졌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부의 지시에 잘 따라서 정말 자가격리 순순히 하고 있는 건지 예. 아직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다른 데 가서 또 뭐 교류를 하고 예. 이런 게 안 된다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신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스럽게 어제 이만희 그 총회장도 나와서 뭐 다른 얘기를 했지만 예. 이 통제도 안 되고 하면 예.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제 조건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른바 완화 정책 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면 뭐 전 예.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을 정도로 특정 뭐 서울을 예를 들면 특정 예. 지역에 인구 통제를 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뭐 예. 세계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자연적으로 지금 지하철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게 공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바이러스가 이동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 규칙을 잘 둔 거기 때문에 예. 이게만 떨어지면 아무래도 3월 지금 휴교와 멀려서 3월 하순 정도면 예. 기본적으로 큰 불은 끄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불은 끌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2주 정도 얘기가 앞으로 2주 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복기가 2주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렇습니다. 3월 말 정도면 큰 불은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위기 상태가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탈리아 2,000명 넘었습니다. 이란은요, 2,3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러자 WHO 사무총장, 거브러 여수스 총장, 이 사무총장도 참 말이 많았죠? 뭐 제대로 밝히는 거 맞느냐? 뭐 중국 평만 드는 거 아니냐? 아무튼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이런 질병에 대한 권위가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신중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지의 영역에 와 있다. 미지의 영역. 이게 어떨 때 미지의 영역은 통상 좀 긍정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데 지금은 이게 그게 절대 아닙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WHO 이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사회 전파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요 위쪽입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호흡기 계통의 병원체는 예전에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 미지의 영역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박기수 교수님. 네. 그렇다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 코로나19 언제쯤 종식이 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만 들으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뭐 사무총장이 말도 많고 예. 친중국이다 해서 그런데 뭐 신뢰는 많이 잃었는데 예. 뭐 저분이 또 경험이 에티오피아 시절부터 많기 때문에 뭐 전문가긴 합니다. 전문가니까 그건 예. 인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제 저 말을 하는 게 초기에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기존 이 코로나 계열의 사춘인 예. 사스, 예. 메르스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죠. 봤던 거였는데 초기에 그런 전파하는 속도가 예상을 확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 빗나간 이유 중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예. 첫 번째가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몸에서 바이러스가 분출이 돼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감염된 그 사람이 아파야지만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도 근데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 초기 저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예. 신종 감염병이 나오면 처음에 미지의 세계에서 예. 아는 세계로 예.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예. 얘기인데요. 그게 지금 이렇게 넓어지는 게 이거는 보니까 증상이 없는데도 초기에 바이러스를 많이 분출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이례적이어서 중국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거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른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게 정규 분포상에 대부분에 차지하는 영역은 예. 아닐 거라고 했는데 그게 한 건 한 건 많아지면서 예.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 예. 그렇게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의 전파 속도도 뭐 신천지라는 특수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 이탈리아고 이란이고 보면은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분이 보시기에는 한국의 상황이나 중국의 상황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거라고 봤는데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걸 느꼈고요. 문제는 지금 각 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비행기가 지금은 다르지만 9만 5천 대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문제가 한 나라만 전파를 진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을 전파하지 않으면 또 교류를 하면서 퍼뜨리기 있기 때문에 WHO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일반 팬데믹 상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병원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런 뜻일 수가 있겠네요. 예, 조은갑 실장님.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라는 자체가 그 어떤 의료계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포함한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오늘 그 미국이 연준 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 이후에 최대의 폭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셨듯이 금주가 뭐 최대 고비가 되고 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완화가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전 세계 국가적인 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 지금 어떤 검사조차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충분한 검사를 못 하고 있죠, 거기는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소멸되기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자유무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무역 의존도가 70%가 예. 이상인데 저는 앞서 처음에 사진에 중국인들이 탈출 러시가 예. 과연 그 두려움 때문일까? 저는 일자리가 지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엄청난 어떤 바이러스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파급 효과는 저는 굉장히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예. 그런 측면에서의 미제 영역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정부 당국 열심히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스스로의 격리가 저는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예. 또 그 이후에 사후에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파급이 될 것인지 예. 이 점에 대해서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언론도 그렇고 차원을 달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는 인식과 차원을 달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장기화되고 오래될 것이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엊그제 그런 내용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위기는 전쟁이라든가 금융위기 또 어떤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오래 갈 것이다. 바로 이제 그 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미제 공간으로 와 있다. 그런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학님께서는 금리 얘기와 함께 좀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 예. 상황이요. 월가 분석을 좀 따지면요. 예. 지금까지 나왔던 과거 전염병들이 좀 예. 국지적이었다는 거죠. 그 지카 같은 중남미, 에볼라는 아프리카, 예. 그다음에 메르스는 중동, 예. 그다음에 사스는 중화권. 근데 이번에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지 지금 않습니까? 다 퍼졌습니다. 다 지금. 퍼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세계 경제의 면역력 자체도 경제 면역력도 굉장히 오랜 침체로 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체력이 별로 없었군요. 그렇죠. 그러다면 뭐 이미 뭐 돈이 얼마나 풀렸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유례 없는 그런 초저금리에 예.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도 면역력이 너무나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 이런 위험이 한번 팍 쳐주니까 예. 지금 움찔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뭐 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예. 임시회의를 열은 거예요. 워낙 정기회의는 3월 17일, 18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땡겨서 그렇습니다. 이 뭐 아주 원래 전격 금리를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아니죠. 아니고 28일 날 일단 뭐 저 코로나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사실은 조금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에서 원래 베이비 스텝이라 해서 0.25씩만 계속 내려오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는 빅샷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 0.5를 함으로 해서 예.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쪽 완화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요구들이 있는데 양적 완화라는 건 소위 말해서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그렇죠. 헬리콥터로 뿌리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지금 거기에 준하는 지금 레포 금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일 하루 만에 돌아가는 자금들을 증권사에다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다우존스 5%, 그다음에 뭐 나스닥 4.6%, 그다음에 예. S&P 500도 4.5% 올라가는 그런 뭐 다시의 증시의 반등세를 예. 주는 그런 아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경제 측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국 정부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요. 뭐 그 전에는 올랐지만 또 어제 밤사이엔 또 세계 증시가 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렁출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사용 가능. 마스크 면 마스크도 된다. 면이 빠졌네요. 면 마스크도 된다. 이제 와서 임시 방편 말한 정부. 지금 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스크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두 번째 마스크 사과.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한 번 각 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요. 어제도 회의에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는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재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게 WHO에서는 재사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한 번만 쓰는 게 좋다는 입장인데. 자,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4당 대표 회동 때 사과 이어 또 국민께 매우 송구. 마스크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다시 얘기한 겁니다. 공급 부족한 현실 있는 그대로 알려라. 마스크 비상 상황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많아서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상황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동안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열심히 만들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건 마스크 쓰라던 식역처, 대란 일자. 일단 재사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면 마스크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좀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고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문가들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재사용을 전면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잘 관리해서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번 지침을. 주홍규 교수님, 네. 정부 발표 내용 그리고 이전의 발표 내용 듣기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제는 사실은 좀 말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사실 WHO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의사협회도 마스크 재사용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재사용해도 좋다. 다만 또 전제가 있어요. 판단은 본인이 깨끗하게 썼는지 좀 확인해서 그리고 한 번 쓴 건 잘 말려서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송구한 거는 사실로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지난달 10일에는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다가 그때 당시에는 보면 이제 사재기가 문제다 이렇게 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수출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예. 있었고 그랬다가 확진자 폭증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그 폭증이 일어나고 나니까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는 재사용을 해도 된다, 마스크를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말바꾸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사회적 정서의 문제인데 예. 치료제와 백신이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의 예. 마지막 보루가 마스크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바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정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여기 보면 WHO 권고를 무시한 채 재사용하라는 것은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게 WHO의 권고의 본질은 예. 증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증상이 있거나 감염의 어떤 예후가 느껴지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의 마스크 사용. 근데 그런 사람들께서의 마스크 사용에 재사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별다른 공부하는 증상이 거예요. 없는 분이 사용했던 그 마스크에 네, 관한 건 맞습니다. 꼭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커뮤니케이션이 정부가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예. 정말 크고요. 조금 이따 앵커님도 다뤄주실지 모르겠지만 예. 대만의 사례를 들면은 예. 대만은 사실은 내용 준비돼 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기사도요. 그렇게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확증되거나 폭증되기 이전부터 마스크를 사회적 도구로 생각하고 그 수급에 대해서 정말 집중했던 것을 봤을 때에는 이거는 꼭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수급 조절에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다음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서울에서 이제 포착이 된 모습인데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팔아서 그걸 구매한 고객의 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 도장을 꾹 찍습니다. 손에다가. 왜냐하면 표시라는 거죠. 이분은 마스크를 샀으니까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표시를 이렇게 도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개를 너무 많이 사가면 안 되니까 이런 장치까지 좀 해둔 거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주홍 교수님께서 대만 얘기했는데요. 다음 기사가 대만 얘기입니다. 보시죠. 1인당 2매 그리고 앱으로 확인한다. 대만 마스크 대란 피했다. 대만 역시 코로나19 확산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마스크 대란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건강보험망으로 구매량을 체크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음대로 여러 개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당 2개만 사세요. 한 번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약국을 클릭된 마스크 수량이 쫙 나옵니다. 그 약국에 마스크가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얼마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만 당국은요. 초반부터 수출 금지를 바로 시켰답니다.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그럼 뭔가 하면요. 수출되는 물량, 그러니까 대만 밖으로 나가는 마스크 양을 일단 막아놓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혹시라도 사재기라든가 아니면 한 분이 너무 불안해서 많이 사는 걸 막기 위해서 건강보험망을 통해서 구매량을 체크합니다. 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살려야 살 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한두 개씩 사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아쉽군요. 자, 박규수 교수님. 사실 이 마스크 대란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히는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일단 1월과 2월에 중국 쪽 그리고 해외로 수출된 마스크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의 재고 물량이 바닥이 났던 겁니다. 이미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없죠. 하루에 1000만 개 이상 만들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마스크가 구하기가 어렵다니까 한번 마스크를 구매하신 분들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굳이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많이 사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정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두 손을 든 셈이 된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만 사례 뭔가 좀 느끼게 해줍니다. 네, 우리도 이제 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어제 정부에서도 고민을 했고 DUR 시스템이라는 그 DUR이 뭐냐면 다른 약을 같이 잘못 쓰게 되면 이제 개인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하는 시스템인데 약국에 가면 사실 약을 무엇을 하는지 이게 통합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하고 연결이 돼서. 네, 뭐 좋은 제도고요. 정부가 저거를 뭐 일찍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대책이 처음부터 저는 초기에 이런 정부의 어떤 그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스스로 내놔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기본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공급을 해드리겠다, 국민들 안심해라 하는 여기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모래 아래 물 붓겠거든요. 왜냐하면 5개를 주고 6개를 주든 수요와 공급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문제였고요. 저는 그 초기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필수품이라는 그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니까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어떤 등식이 성립을 해버리면서부터는 이건 기본적으로 쌀보다 귀한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쓰면 불안하고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600만 년 동안 자기의 보호와 가족을 보호해서 살아온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5장 줘도 집에 또 라면 쌓아놓듯이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억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풀 수 없는 방정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일보에서 신문에 나왔지만 그것조차도 거기서 재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면 아픈 사람만 쓰시고 또 아프지 않더라도 환자를 만나는 사람만 쓰십시오. 이 나머지 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요가 줄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WHO의 권고에 재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넉넉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재사용인 것이지 지금처럼 뭐 수요가 이렇게 엄청 많은 상황에서 재사용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신문의 논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수요와 공급을 지금 약간 느끼는 했습니다만 해야 평정심이 되는 거지. 저거 만약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나중에 코로나 백서에 나올 일인데 저게 아마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DUR 시스템이 돌아가고 나중에 물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악화되면 계속 마스크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디웨어 시스템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순간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그런 극단적인 알겠습니다. 예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를 마저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마스크 구매 1인당 2에서 3매로 제한한다. 그리고 약국 처방 시스템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대만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사는 물량 체크하고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신원 확인 후 중복 구입 방지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가 또 나와 있네요. 3월 중 안정 희망된다. 그러자 지금 낙관론 할 때가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일단 어떤 희망사항을 밝혔다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어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중복해서 타갈 수 없도록 이미 개개인이 다 신원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인당 2매면 2매, 3매면 3매만 딱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저는 2, 3일 이내면은 한 3일 정도면은 그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영호 고문님. 그러니까 마스크를 약국에서 약처럼 판매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네. 근데요, 앞에 대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대만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예. 전량을 정부에서 삽니다. 아. 전량을 사면서 그거를 뭐 조정하는 수급 장치를 했는데 우리도 국무회에서 긴급 예. 수급 조정 장치를 한다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 현장에 대해서 지금 철저한 파악 없이 지금 이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예. 사실 우리 지금 정부의 물량 500만 장 있는데 대구 경북에 먼저 준다 그러잖아요. 예. 대구 경북에 511만이에요. 500만 장 거의 다 갖다 줘도 못 써요. 거기다 노약자까지 하면 860만입니다. 예. 모자라요. 그리고 예.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인데 예. 지금 1,000만 개 지금 우리가 만들동 말동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브라운멜트라는 주 원재료까지도 지금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그게 못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생산업체가 우리가 17개가 있는데 예. 다 주요 부품 공급체하고는 계약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면 넘겨주겠다 그러는데 예. 거기서 50%를 갖고 간다 그러면 업체로서는 지금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들어와 예. 있기 때문에 전혀 현장이 지금 없었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마스크가 우리나라가 하루에 막 1,000만 개 이상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1월, 2월에는 다 해외로 수출해서 다 빠져나간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재고가 없고 그 상황에서 모두들 마스크를 써야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정부가 이제 어떤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엔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면 마스크는 효과가 그러자지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조금 여러 지적들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었군요. 다음 기사입니다. 아들 유통업체에 마스크 350만 개를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스크를 만들어요. 그 공장을 해서. 근데 아들은 유통업체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 몰아준 겁니다. 기존에 계약한 걸 깨고요. 그리고 아들은 최대 15배로 가격을 높여서 수익을 챙겼는데 그 수익은 차명 계좌로 분산했다. 엄청나군요. 엄청납니다, 진짜. 국세청 사재기 세무조사 착수다. 그리고 품절 표시 후 음성적 현금 거래도 있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드러나지 않게도 다 현금으로만 주고받고 한 거잖아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5배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0원도 안 되는 거를 몇천 원씩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명으로 들통날까 봐 차명으로 계좌로 입금했다. 분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실은 마스크 품귀 현상에 어떤 자극을 또 준 거죠. 이런 일들이요. 자, 다음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드라이어로 마스크 말려도 되나요? 말린 다음에 써도 되나요? 안 된답니다. 되레 필터만 손상된답니다. 마스크의 그 앞부분 있죠? 거기가 손상된답니다. 그럼 못 쓰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마스크는 몇 해까지 재활용이 가능한가? 햇볕에서 말려서 다시 써도 되나? 자, 박기수 교수님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햇빛에 말려서 쓰면은.
일단 그 정전기 필터가 있는 거는 예. 그 이제 드라이기나 이런 걸 말리게 되면 그 정전기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책받침 받쳐서 예. 이렇게 머리하면 쭉 하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면 마스크나 이런 거는 그냥 깨끗하게 빨아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건 여러 번 쓰는데. 그러나 일회용 마스크는 뭐 이렇게 한다고 효과가 아주 떨어지겠죠. 그 드라이어로 말리면 이거 안 된답니다. 파괴된답니다. 네. 그럼 통상 일회용 마스크 몇 번까지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주관적인 게 그 제가 얘기했던 그 WHO에서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일회용은 다시 재쓰지 말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원칙은 다른 거 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뭐 개인의 건강 상태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증상이 있는데 그걸 다시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자기가 건강하고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써도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인데 그걸 또 물로 세척을 해서 다시 쓴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폐에 손상이 오거나 후유증이 남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통상 경증이나 지금 현재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뭐 100명 중에 80명, 10명 중에 8명이 경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경증은 되고요. 상관이 없는데 물론 걸리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중증 중에서도 폐가 크게 손상돼서 이제 에크모를 돌리거나 이건 뭐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를 공격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통 다수의 경우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변을 소독할 때 소주를 써도 되나? 그래서 소주에 알코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주를 뿌리거나 뭐 소주로 손을 닦거나 이러면 효과가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질문이 왜 꼭 소주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소주가 모르겠으나 알코올 성분이 좀 높은 편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소주는 요즘에 약한 거는 뭐 20도가 안 되죠. 15도짜리도 있고요. 뭐 독해도 기본적으로 이 소독의 그 원리는 60% 60% 이상을 62%, 60% 정도를 소독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의 그 농도가요. 그래서 서부 영화에서 옛날에 보면 칼로 뭐 수술을 뭐 하면서 소주 그 도수가 아마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소주를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뭐 소주라고 하십시오. 영영 무슨 증류 소주 이런 거는 보면은 도수가 굉장히 높은 증류 소주. 영영 그런 소주는 굳이 다른 그 소독약의 알코올, 에틸알코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주가 통상 도수가 20도 전후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세 가지 정도 질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를 추켜 세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이고요. 신천지 압박을 같이 가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경쟁일까 아니면 경쟁인가 정치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뭐 이런 주제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우선요, 정치권에서 좀 공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박근혜 시계, 그렇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차고 나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죠. 박근혜 시계 정치 공방 비화다. 그러다 당시 시계를 납품했던 로만손, 우리 제품 아니다. 뭐 이렇게 밝히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시계 때문에요. 자, 요건 시계 얘기고요. 요 밑에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에서요, 계속 특정 정당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이 있다. 이거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통합당은 무슨 소리 펄쩍 뜁니다. 그리고 시계 관련해서는 정치 공작이다. 뭐 이렇게 또 막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 시절에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가 됐던 그 시계 얘기도 나왔는데 내 시계도 선물했다고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또 이렇게 또 해명을 하는 상황까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정치권 공방을 벌였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천지를 저희들은 뭐 비호할 생각도 없고 신천지 수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거고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총선이죠. 총선을 의식해서. 그렇죠.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정치권에서야 예. 득실을 따진 그런 정치적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예. 앞서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문제가 총선에 한 60% 이상 영향을 미칠 예. 것이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죠. 예. 근데 저는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그 어떤 표의 득실의 정치적 공방을 지나치면은 오히려 그게 굉장히 역풍을 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이 제일 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예. 방역을 해야 될 때지 무슨 예. 뭐 검찰 수사나 이런 다른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여러 뭐 또 정책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지사 같은 경우 움직임을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장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력이라는 건 사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천지가 예. 뭐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또 동선까지 숨기고 이런 상황에서 예.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을 펼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대응했으면 과연 여기까지 맞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식의 어떤 실질적으로 방역에 어느 정도 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를 봐야지 예. 지나치게 이게 정치적 공간으로 가는 예.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왜 예. 초창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미래통합당이죠. 적극적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입장 비명을 안 냈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소극적이었냐 이렇게 묻고 있는 소극적이냐.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그 질문인 것인데 예. 어쨌든 간에 지난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중심의 어떤 그런 정치권의 대응 움직임 여야 합심해서 그것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자, 주홍 교수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뭐 당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특정 정당 그리고 유착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와 관련해서. 자, 그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미래통합당, 야당 쪽에서 이번에 방역,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가 방역 실패다. 뭐 이런 걸 굉장히 사실 공세를 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역공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근거를 지금 여당에서 사실 삼는 거는 예. 신흥종교 역사와 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천지라는 곳도 이제 이단이라고 변명받는 신흥종교고요. 예. 이 신흥종교가 어떤 뿌리를 갖고 왔냐면은 사실 예. 반공 이데올로기를 숙주 삼아서 사실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야당, 지금은 야당이고 예전에 또 여당이었었고 보수 색채를 지니고 있는 어떤 당이나 정치인에게 많은 로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어떤 예단에서 예. 민주당이 지금 이러한 어떤 모습의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저도 전문가나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이비 연구가들의 그 의견을 조합해 보면 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렇게 박근혜 시계를 가지고 보여주는 행동이 예.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고 압수수색이니 뭐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모면해 보려고 잘 봐달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희망사항이고 제스처로 볼 수 있기 그럼 때문에 누구한테 시계를 보여준 걸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 시계를 그냥 그럼?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다, 뭐 대단히 뭐 계산된 그런 거라고 예. 보기보다는요, 예. 자신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어찌됐든 내가 면피해보고자 하는 예.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이 있는 시계는 가능성이 정부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심정인 건가요? 정부든 야당이든 자신을 좀 봐달라는 것들의 제스처고요. 사실 이런 모습은 저번에 이낙연 총리 전 비서실장이 이제 예. 그런 어떤 그 연류설, 그리고 여기서 예. 보시면 정 총리도 지금 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게 이 신천지라는 단체의 이만 씨는 솔직히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예. 자신이 그냥 정치권에 몸을 담고 싶다, 뭔가 연주를 대고 싶다 이런 거에 입증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방역에 집중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야지 예. 이걸로 공방을 벌이는 건 오히려 여당에게도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주목을 끈 인물들이 3명이 있습니다. 우선 2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박원순 대 이재명, 신천지 압박 경쟁.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천지에서 굉장히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 수습인가 아니면 자기 정치인가? 이렇게 해석을 좀 곁들여놨는데 일단 요 그림을 좀 봐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와 관련해서 어떤 행보가 있었는지 좀 요약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 아랫부분입니다. 3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 살인죄 고발.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강한 조치를 가는 거죠. 어떤 행정력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있습니다. 신천지 전수조사한다. 그리고 신천지 과학천본부 긴급 강제조사를 했죠. 그래서 명단 확보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3월 2일, 그제입니다. 이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검체를 채취해야 된다. 불응하면 체포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미 빠져나가서 과천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조치를 취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자 이런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권 염두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각에선 정치적 보여주기,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한 거죠. 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뭐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죽여 세웁니다. 먼저 이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대응 정말 잘한다. 특히 이만희 검체 채취 등은 역시 사이다다. 이렇게 딱 죽여 세우죠. 그러자 이재명 지사, 사회적 문제의 대응은 박 시장님을 따라가겠나. 서울시 정책 경기도에서 많이 잠주한다. 서로 굉장히 칭찬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신천지 대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만희 검체 채취하도록 하는 거라든지 역시 사이다시네요. 서울과 우리 경기도가 특히는 방역 정책에서는 정말로 손발을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이분들 정치인입니다. 이분들 행보 그리고 뭐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이건 정치적인 모습이라는 뭐 해석도 있는데 최영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100% 자기 정치죠. 소위 말하는 정치적 보여주기하고 뭐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데 예. 자, 신천지 대응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서로 지켜줬잖아요. 예. 그거는 행간을 보면 뭐예요? 정부는 못하고 있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아니 지금 중앙재난수습본부가 지금 정세균 총리 밑에 돼 있는데 예. 그럼 국가가 재난사태, 심각사태에서는 뭐 그 본부에 있던 일괄적인 그리고 아주 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지자체 단체장들이 물론 사이다 같은 그렇지만 저런 거야말로 예. 정부의 권위와 정부의 영이 안 쓰는 겁니다. 예. 물론 정부에서 지금 잘 못하는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 지금은 전국적인 재난 뭐 진짜 비상사태인데 서로 잘하셨습니다. 예. 정부가 못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걸 할 때는 중앙재난본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지휘본부가 없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게 잘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천지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서울시장과 지금 경기지사가 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마스크 문제도 좀 강경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려면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사서 지금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마스크는요 제가 보기에 다음 단계는 조달청에서 전체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 나눠줄 수밖에 없고 뭐 지금 국회의원들도 뭐 해서 뭐 저 이장 반장이 나눠주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어떤 군에서는 직접 나눠주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렇다면 경기도에 17개 업체 중에 7개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거를 그럼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가 딱 자기네 거는 자기만 쓰겠다 이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정관 시장님,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이게 중앙정부에 오히려 좀 부담을 주는 자기 정치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보셨어요? 감염병 관련해서는요. 지난해 11월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상당 부분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 지도자죠. 지도자는 사실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하나의 시험대가 되는데 저는 뭐 지나친 정치적 해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재명 지사든 박원순 시장이든 대응이 지금 이 어떤 코로나 확산에 득이 됐냐 실이 됐냐를 냉철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질 관련해서 당연히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죠. 왜 저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이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지금 얘기들 진단들이 사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개개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실적으로 이게 방역에 득이 되는 형태로 움직이느냐 안 되느냐 이 점을 좀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특히 뭐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죠. 뭐 댓글 보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도 뭐 통합당에서도 저런 인물은 영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행정력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은 저는 좀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뭔가 이게 국민들이 좀 같이 뭉쳐서 또는 정치권, 지자체 하나가 되어서 극복을 위한 그런 노력들 이것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인의 행보기 때문에요. 해석이 또 정치적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철수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대구로 나가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 안철수 존재감 반등. 여기서 말한 존재감이란 정치적 존재감을 말하겠죠. 의사로서 존재감일까요? 정치적 존재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부인과 사흘째 의료봉사 오늘도 합니다. 인재 영입 등 공천 업무 일시 중단. 마라톤 단련 체력인데도 녹초가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안철수 전 대표를 바라보는 어떤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세요. 그런데요. 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아마도 이게 이제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이 네티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만 안철수 환자 근처에는 안 간다. 땀에 젖은 건 방호복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예요 지금. 그러자 안철수 전 대표 측 사실관계 왜곡이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지요.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 하루 2회 방호복을 입고 오전에는 검체 채취, 오후에는 문진을 하고 환자 상태를 살피러 간다. 그리고 인근 모텔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의료계 종사자 아닌 사람은 3년마다 의사 면허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의사협회 등록이 말소된 건 아니다. 면허 있다. 의사 면허 유지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이런 의료 봉사 활동 가지고 이거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니냐? 실제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 그리고 의사 면허 있어요? 이런 또 의혹 제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또 반발을 했습니까? 한 거예요. 자, 주건 교수님. 이런 의혹 제기 아무래도 혹시 뭔가 불편한 분들이 있나요? 안철수 전 대표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존재감이 반등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당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그런 여당의 팬덤이다. 지지자들이 혹시 불편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불편함 때문에 왜 불편합니까? 의사 면허라든지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현재 지금 여당과 매우 큰 대립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귀국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당에서는 연대를 얘기할 만큼 안철수 대표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분위기에서 아마 약간 문입분인 지금 정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일정 공개에서도 신뢰성이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사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한센병 환우를 위해서 매년마다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한 정치인 안철수로서도 이걸 저는 좋은 긍정적인 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지율 1, 2%의 원내에 지금 한 명밖에 없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존재감을 안철수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생활형 정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여론에 나오지 않으면은 여론에 어떤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안 하려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만약에 입법부라든지 정치인들이 별로 노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요번에 코로나 3법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그런 놀라운 속도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까 앵커님 그 마스크 사재기 보도해 주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징벌적 법 적용을 뭔가 논의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도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보면 통상이요. 그 정치인들 보면 맨날 보여주게 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저렇게 뛰는 모습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또 정책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정치행위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여당이 과연 더 경계심을 갖겠느냐.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당만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보수 진영에서 비례통합당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그 호응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점을 상당히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인의 어떤 행동은요 다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통상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정치인 소개가 됐는데 다들 왜 그럴까 하고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그런 담화를 냈어요. 그런데 좀 험악합니다. 담화 내용이요. 보시죠. 북한 김여정 청와대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직접 비난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그리고 부부장 정도의 직책인데 담화를 냈다. 이것도 이례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청와대 방사포 발사 우려 표명에 김 겁먹은 개 딱 누구처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누구처럼이요? 이런 얘기까지 담아에 있어요. 트럼프 빗대 첫 담화문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입장 안 밝힌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좀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청와대를 겨냥해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인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 우리 표현은 좀 어색하죠? 그런데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참으로 미안한 비유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최영호 고문님, 김여정이 왜 나섰을까요? 참으로 미안한 비유지만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김정은처럼. 아, 그렇게 보세요? 이거를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당한 상태에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겁먹은 개가 더 요란히 짖는다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1년에 보시면 지금 북한에서 뭐 초유의 육해공 합동작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8일 날 방사포 쏘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경제성장률이 4.1로 마이너스를 갔고요. 지금 엄청난 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연말로 해서 외국의 근로자들 다 이제 복귀가 돼서 결국은 지금 뭐 자가갱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광조차도 이 코로나로 막혀 있거든요. 그런 뭐 부분들을 지금 자기가 겁먹은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란히 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담화는요. 그동안은 보면 뭐 조평통 아니면 외무성 부장명이었는데 왜 동생 그것도 노동당 제1부부장 정도 직위밖에 안 됩니다. 이만건이라고 조직상으로는 그 상위에 계신 분이 요번에 공개적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박태덕이라고 농업부문하고 이만건 두 사람이 사실 이거 정치지도 사업 부장이었거든요. 거기가 뭐 굉장히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정성철 잘렸을 때 그때 이후 처음으로 공개 해임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리를 맡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지금 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자기네에 지금 조금 처지는 부수분을 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급하다는 걸 이런 거에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인데요. 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내놨습니다. 아직은 최종안은 아닙니다만은요. 이 안이요. 여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보내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바꿀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아이고 많이 들어갑니다. 한 지역구입니다.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이 6개 지역이요. 그리고 서울 8배 공영 선거구가 탄생할 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제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뭐 쪼개고 붙이고 한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는 이렇게 6곳을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러다 이거 너무 많은 지역을 하나로 뭉친 거냐. 면적을 보면 서울의 8배랍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요, 서울 강남구가 지금 3개 선거구거든요. 근데 이게 인구를 감안했을 때 2개로 줄여야 된다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을까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 어제 나온 거는 강남구가 아니라 노원구가 줄었습니다. 노원구가 3개에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원구 인구가 강남구 인구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왜 줄였냐 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강남 대신 노원에서 선거구가 줄었다. 노원보다 강남이 590명 더 적어서 강남에서 한 곳 주는 방안이 논의됐었는데 좀 예상과 다르다. 이겁니다. 다음은 지도가 있는데 보시죠. 이 강원에 있는 6개 지역 보시죠.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면적이 나와 있죠. 605제곱킬로미터. 자, 이번에 하나의 선거구가 된 곳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입니다. 무려 4,92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의 8배랍니다. 여기 선거구로 가시는 어떤 의원분은요 힘들겠습니다. 여길 다니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 기준을 준수하여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습니다. 자, 정원관 실장님. 물론 아직은 최종안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마음대로 고치기는 어렵거든요. 다시 다른 안을 발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바꿀 수는 없는데 6개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뭉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거법도 그렇고 선거구 획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가 되질 않았죠. 이미 뭐 경선을 치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조정을 이루어져서 해당 의원들이 또는 그 후보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현재 그 국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와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서로 다 미루고 하다가 막판에 시간에 몰리면서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무슨 논의가 안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어쨌든 이번 4월 총선이 끝나면 권력구조 개편도 그렇고 선거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헌법적인 구조의 틀을 좀 새롭게 논의하는 장이 돼야지만 저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한다는 뭐 지역 대표성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지역구에 과연 한번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성을 과연 어떻게 지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농어촌에 배려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근원적인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 어떤 그런 틀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더불어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구 하나가 서울 면적의 8배입니다. 그게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자, 최영호 의원님. 자, 여기 또 하나 이 쟁점이요. 사실은 강남구가 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대신 노원구로 갔어요. 노원구가 인구가 더 많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쪼개다 보면은 이제 인구 하한이 13만 6천 명이고요. 인구 상한이 27만 3천이거든요. 이제 그걸로 자르다 보니까 이번에 줄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야 반발이 다 심해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수정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행안위에 지금 올리거든요. 행안위에서 관련된 선거법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행안위에서 결의를 하면요. 이것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다른 안을 또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주세요라고 거죠. 지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꽤 높아졌죠.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50명입니다. 이 지역이 이번에 8개만 움직였는데도 그렇죠. 쪼개고 붙이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게요. 좀 이런 거 미리미리 여야가 합의해서 제출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하면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선거가 닥쳤는데도 아직까지 합의를 못하니까 외부에 있는 획정위원회가 그냥 이런 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와서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어요. 항상 그런 모습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